네, 안녕하십니까. 나무늘변 김현수,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네, 먹기만 해도 있기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품절 대란 기록을 매주도 아니라 매일매일 세우는 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요. 네, 잠을 자면서도 돈을 버는, 남편이 대선에도 출마했을 정도로 유명한 가족이죠. 바로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의 이복동생으로 알려진 카일리 제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만 1억 7천만 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가 작년부터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뭐죠? 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법이라니. 네. 근데 뭐 사실 본인이 의지만 있고 어느 정도 뭐 똑똑하면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 혹은 법조인이 된다, 이거는 괜찮은데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 때문에 좀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킴 카다시안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법을 공부하면은 뭐 혹은 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사건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 정말 많이 언론에도 회자가 됐었는데 오제이 심슨 사건. 미국 형사소송법의 한 획을 그은 그렇죠. 사건이죠. 일단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을 끌어안고 달려가지고 저 끝에 있는 그런 골대에다가 공을 찍거나 뭐 공을 차가지고 집어넣거나 하면은 점수를 올리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룰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생소해요. 네. 미국에서는 정말 가장 유명한 스포츠고, 사실 슈퍼볼이라는 그 미식축구 결승전, 네네, 최종 플레이오프 거쳐서 마지막 두 팀이 맞붙는 결승전은 미국 내에서 사실 그 슈퍼볼 결승전을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죠. 맞아요. 네, 그 슈퍼볼 결승전 뭐 시청률 장난 아니고 뭐 광고도 어마어마하고. 네네, 15초에 20억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몇십억 쓰기도 하고. 뭐 하프타임 때도 그 무대를 누가 장식하냐 이런 게 막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사실 미식축구라고 하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런 개척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그런 운동이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 럭비 그 미식축구 공을 들고, 그것도 불규칙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맞아요. 차면 이상하게 날아가고. 네네네. 예상한 대로 날아가지 않는 그 공을 던지거나 잡고 달려서 상대방 진영의 맨 끝까지 가게 되면 터치다운 해서 6점을 얻고, 그 중간에 폴 여기에 차서 넣으면 또 추가적으로 1점, 2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는 그런 건데,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볼을 던져서 네, 끝에 가서 이제 딱 찍고. 근데 이게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상대방 진영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때 1야드 1야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의 약간 개척 정신 을 드러낸다. 프론티어 정신. 네. 그래서 오제이 심슨도 유명했던 건가요? 오제이 심슨도 유명한 선수였다면서요? 네네, 굉장한 선수였다고. 뭐 저는 뭐 경기를 보거나 뭐 당시에 그 상황을 뭐 TV를 본 적은 없지만. 확실합니까? 네, 보신 거 아니에요? 전 그 세대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 세대보다 이제 훨씬 이제 뒤늦게 태어났어요.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제이 심슨은 이제 7, 80년대 사실 미식축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하나였죠. MVP도 탔고, 그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이었어요. 오제이 심슨의 포지션, 러닝백. 네. 공을 던지는 선수, 쿼터백. 가장 유명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스타를 배출한, 사실상 가장 연봉도 높고 가장 유명한 그 러닝백은 이제 어떻게든 쿼터백이 던져주는 볼을 받아서 그걸 상대방 진영 끝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치다운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로 치자면은 약간 골 넣는 그런 스트라이커 같은 그런 역할이겠네요. 공격수에서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뭐 게임으로 치면 약간 좀 탱커 같은. 네, 탱커 같은 느낌으로. 마이클 조던이 확 유명해지기 전에는 사실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하나였다고 하고, 영화든 예능이든 무슨 토크쇼든 나왔다 하면 일단 시청률이 보장되는 거의 블루칩이고, 이제 당시면 80년대니까 흑인 인종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고, 사실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스포츠 스타였죠. 굉장히 유명했어요.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극복하면서 뭐 전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보면 흑인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겠네요. 사실. 네, 흑인의 어떤 그 인권과 흑인들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주는 정말 뭐 멋진 스타였죠. 저도 뭐 7, 80년대 그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긴 힘들지만 뭐 영화 총알탄사나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유행했던 그런 유명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출연했다면서요? 네, 뭐 영화에 스포츠 스타가 출연하는 건 사실 정말 웬만큼 유명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영화계에 스포츠 스타가 출연하는 건 사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가진 선수가 아니면 누리기 힘든 기회죠, 사실. 이 정도로 전 국민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제이 심슨에게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네, 가정 폭력. 네, 최악의. 네. 네.
이 심슨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 상당히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3명을 뒀었는데 이 중 그 셋째 딸 아렌이 2살 생일 때 집에 수영장에서 익사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전부터도 아내랑 뭐 사이가 좀 좋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내와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 2년 뒤에 나이트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던 만 18세 그런 뭐 독일계 여성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니콜 브라운이에요. 이후 사건에서 살해당하는 피해자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의 피해자라고 불리는 니콜 브라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2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러면 뭐 자녀가 총 5명, 2번 이혼을 거친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이혼을 한 다음에 2년 뒤에 1994년도 그때 니콜 브라운이 식당의 종업원인 론 골드만과 함께 그 집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돼서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오제이 심슨이 이 2명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용의자로 바로 지목이 돼요. 이때 당시에 뭐 커플이었는지 어떤지는 아직도 논쟁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전처, 특히나 죽었을 때 전 남편이 의심을 받는다, 뭐 전형적인 스토리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유주얼 서스펙트잖아요. 가장 뭐 유력한 용의자. 뭐 특히 니콜 같은 경우는 심슨하고 사는 동안에 수많은 가정폭력에 시달렸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결국 니콜 브라운을 죽인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의심받는 게 오제이 심슨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혼 전에도 지속적으로 니콜 브라운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재판 과정이 상당히 좀 특이했는데요. 한국의 재판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지금 형사 재판인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검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사건은 좀 달랐죠? 미국 재판의 그런 특징인가요? 네, 그 기본적으로 미국 형사소송이라고 하면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린다는 게 사실 제일 다르죠. 배심원 제도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건, 미국에선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면 제 배심원의 판결을 받아서 유무죄를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영화에서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 배심원, 주어리, 그 배심원이라고 하는 11명, 주마다 조금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배심원단이 마치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판사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재판 진행과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조사 같은 걸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약간 심판과 같은 역할만 하고. 그렇죠. 네. 사실상 배심원단이 배심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그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수결로 이 유무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어떤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고, 다만 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그 배심원단의 의견을 판사가 듣고 반영하는 거죠, 판결에. 그렇죠. 물론 뭐 실제로 법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참여 배심원단에서 결정할 그런 의견을 웬만하면은 재판부에서 거의 다 따른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그런 구속력이 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의 판결 그 자체가 판결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네네. 판사가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시게 해도 배심원 판결이 이제 최종 판결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검사와 변호사의 그런 일인데, 그 배심원들이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냐,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인종이냐, 이런 게 그분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배심원단을 결정하는 편입니다. 이건 사실 한국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오제이 심슨을 변호하기 위해서 초호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어요. 당시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으니까 이 당시 한 50억 원 정도의 그런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막강한 그런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린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 로버트 카다시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 재판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막 증거 가지고 막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건 1심과 항소심에서 2번 이루어지고 대법원에선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미국 형사소송은 또 특이하게 이게 이중위험 원칙이라는 좀 저희 법체와는 다른 원칙이 있어서 딱 한 번으로 단판 승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딱 한 번에 무죄를 받고 끝내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웠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일단 그 카다시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켄달 제너 아시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탑에 드는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켄달 제너 같은 경우 풀네임이 켄달 니콜 제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니콜이 니콜 브라운의 니콜이거든요. 그 피해자, 그 니콜 브라운. 그렇죠. 네.
오제이 심슨의 두 번째 부인이자 오제이 심슨 사건의 그 살인 피해자가 된 니콜 브라운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관이 되는군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하고 로버트 카다시안 그리고 니콜 브라운, 크리스 제너 이렇게 각자 절친 사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킴 카다시안으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랬습니다. 저는 변호인단만 당연히 그쵸. 관계가 있는 줄 알고 변호사 얘기를 하려고 킴 카다시안이 나왔나 보다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 위한 빌드업이었죠. 일단 현장에서 이 오제이 심슨과 같은 뭐 305mm 이 명품 신발 자국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발 사이즈부터 뭐 고가의 명품 신발 또 피가 묻은 장갑 한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오제이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저희들 다 키가 큰 편이지만 사실 발 사이즈 305mm짜리 발자국 이거는 흔치 않잖아요. 네, 뭐 그건 뭐 미국도 미국인들도 체형이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큰 발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305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그렇게 이 심슨의 집에 영장 없이 바로 침입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의 피가 묻은 장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이 현장에 있던 나머지 장갑하고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는 거였던 거죠. 굉장히 명백한 증거네요, 사실.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그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을 가지고 이걸 증거로 심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리고 심슨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를 받고 이때 자수를 권유받았습니다. 네, 그때 뭐 딱 들어만 봐도 증거가 명확하니까 피 묻은 장갑인데 사실 자수를 권유할 만도 하죠. 충분하죠. 그런데 갑자기 94년도 6월 17일에 심슨이 뭐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런 유서를 써가지고 이걸 친구에게 보내고 그리고 현금과 총까지 들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때 정말 모든 채널에서 그걸 생중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알만한 그런 유명 스포츠 스타가 총을 들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면서 경찰에 그걸 쫓고 헬기가 따라가면서 그 모든 현장을 생중계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정말 좀 어떤 극적인 몰락을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만약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정말 전 국민의 그런 관심사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교통처징 때문에 바로 잡힐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곳에서 이런 추격전이 벌어지면 그렇죠. 곧바로 그냥 교통체증 때문에 더 못 움직이고 잡힐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또 당시에는 이 LA 폭동이 일어난 지 겨우 2년 지났을 때라고 해요. 근데 그럼 그 시대에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을지 좀 짐작이 가잖아요. 네. 사실 인종차별 문제 정말 지금도 미국 사회에선 첨예하게 되게 대립하는 굉장히 그 민감한 주제긴 한데 이때는 더 심했을 거고 특히 흑인들 사회에서는 우상처럼 추앙받던 그런 존재가 갑자기 살인 용의자로 몰려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는 대중은 좀 심정적으로 뭐 동조를 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전 국민의 그런 관심을 받는 카 체이스 추격전 끝에 잡혔죠. 결국 잡혀가지고 당시 아까 얘기했던 슈퍼볼보다 더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참 의아한 부분도 많고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인단의 대표 전략. 이걸 인종차별 문제로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탄압받는 흑인 스포츠 스타. 특히 이 피해자들이 살해된 현장을 처음 그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관 자체가 마크 퍼먼이라는 경찰관이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로 유명했었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 하나의 테이프를 입수를 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흑인을 흔히 말해서 우리가 N워드라고 하죠. 흑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N워드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호인단 전략대로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했던 경찰관이 말종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밝혀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처음 범죄 현장에 도착한 경관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빙성이 다 이제 퇴색되게 되는 거죠. 사실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건 현장에 처음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 현장을 기록했던 그 경찰 자체가 별로 공정하지 않다.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증거들, 이 사람의 그런 얘기들 이거 어떻게 믿겠냐. 이거는 그냥 오제이 심슨을 몰아가려고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버리니까 당시 경찰이 확보했던 그런 증거들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일단 검찰이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씩 내어놓는데 그 증거를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어떤 장갑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신빙성 자체를 계속 의심하는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증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밝혀지는 과정도 조금 웃겨요. 처음에는 변호인이 경찰에게 아까 그 마크 퍼먼이라는
일하는 경찰한테 근 10년간 N워드라는 단어를 쓴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쵸. 없다고 대답했죠. 그렇죠. 낚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튼 거죠. 거기에 수도 없이 N워드 하고 있는 모습 딱 그 장면이 이미 그 방영이 되니까 그쵸. 사실 그러면 그걸 보는 배심원단이나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쵸. 게다가 당시 경관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그 당시 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의 부인에 대한 욕이 많았었는데 왜 판사의 부인을 욕했냐? 당시 판사의 부인이 경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사를 뒷담화를 깐 거죠. 소위 말해서. 네. 그게 법정에서 그대로 트는 거예요. 그 욕을 먹은 그 경찰 고위직의 그분의 지금 남편이 판사로 지금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법정이 굉장히 어수선해졌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증인인 현장에 제일 처음 도착한 경관의 증언을 사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들이 이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죠. 초동 수사 미흡, 우리가 언론에서도 가끔 보지만 이제 제일 처음 범죄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감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증거도 확보해놓고 미리 훼손되지 않게 보존도 해놓고. 그렇죠. 현장 그대로 지키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실 못했던 것도 이 재판이 무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였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가택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디서든 뭐 집이든 회사든 이제 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영장 없이 오제 심슨 집에 들이닥쳐서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경찰이 책 잡힐 짓을 했다. 네. 처음부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무조건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서도 김현수 변호사님도 사실 형사재판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이게 보통 변호인단이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 어떤 증거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검사 측이 제출을 했는데 사실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냐, 불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뭐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하자가 있는 수집 절차상 하자가 있는 증거기 때문에 이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해서 증거에서 배제하는 그 그렇죠. 전략을 사실 많이 사용하는데 경찰과 사실 검찰 측이 굉장히 조심해서 증거 수집이라는 것도 인권 보호의 한 측면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경찰과 검찰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 맞아요. 것 같긴 합니다. 오염된 증거, 애초에 수집되는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 그 판결의 결과가 정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애초에 잘못된 증거 가지고 유죄를 했는데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인권 의식이 높아진 다음에 요즘 들어서 재심 판결을 통해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들 보면은 전부 다 20년 전 혹은 50년 전 그때 당시에 고문 증거 네, 위조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억울하게 유죄를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네네. 전부 다 오염된 증거,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만들었던 유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와서 뒤집히듯이 네. 이 당시에도 사실 오제 심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의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네, 사실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사실 그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사실 상상을 해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적법 절차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실 방증해주는 증거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오제 심슨 사건을 보면 볼수록 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어느덧 이제 알만한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듀스라는 가수가 있었죠. 네. 시대를 풍미했던 댄스 가수였는데 이현도, 김성재로 이루어진 가수였고 그리고 그 중에 멤버였던 김성재가 솔로 앨범을 발표한 다음에 한국에서 딱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 무대를 한 그날 밤에 사망을 하죠. 네.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려고 했다가 이제 당시에 가해자로 의심을 받았던 여자친구 측의 법적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결국 방송이 못 됐는데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은 되게 유사하죠. 네, 일단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맞아요. 그러니까 도착한 경관이 아까 인종차별주의자인 경관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을 했지만 김성재 사건은 그런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어도 사실 초동 수사에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 똑같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각각 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져가지고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결국 가해자, 유력한 용의자를 유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씩 날리면서 점점점 무죄로 갔다라는 것도 되게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네. 굉장히 어떤 형사소송 전략에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굉장히 특징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이제 경찰이 가장 큰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 특히나 이제 법정에서 검찰이 가장 당황했던 장면 중에 하나, 피 묻은 장갑 착용 사건.
피 묻은 네. 장갑. 네. 오제이 심슨이 범인으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가 그 피 묻은 장갑의 주인이다. 그렇죠. 네, 그 피 묻은 장갑에는 사실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고 그렇죠. DNA가 검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장갑 주인이 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게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었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에도 뭐 마당에선가 발견된 장갑이었는데 그 가죽 장갑에 오제이 심슨과 피해자 모두의 그런 DNA, 네. 뭐 혈흔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그럼 결국 그 장갑의 주인이 범인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의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장갑을 그래서 검찰 측에서 경론이 벌어졌다가 이제 담당 검사들이 경론 끝에 이 장갑을 착용시키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법정에서 어떤 법정도 당시에는 막 방영도 되는 막 그런 그렇죠.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방영되는 사건이었으니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배심원단을 설득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재판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이 증거 채택으로 직접 장갑을 껴보게 하자. 해서 왼손에 이제 피 묻은 장갑을 이제 끼게 했죠. 그렇죠. 그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죠. 네네. 그런데 장갑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요. 현장에서. 안 맞아요. 네. 장갑이 안 맞아요. 누가 봐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딱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 맞아요. 영상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억지로 일부러 안 맞는 척 연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끼어서 안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보면은 오제 심슨이 그것도 증거니까 함부로 끼진 않고 오제 심슨이 무슨 뭐 고무장갑 같은 걸 일단 손에 네. 끼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문제의 가죽 장갑을 딱 끼우는데 그런데 안 껴져요. 네. 손이 너무 커. 네, 네. 장갑이 너무 그렇죠. 작아. 네. 안 껴져 막 안 들어가. 네. 그러면서 막 이거 봐라 안 들어간다. 라고 하는 순간 그 화면 나오진 않지만 아마 검사는 네. 얼굴이 하얗게 질리지 않았을까. 네, 정말. 그리고 배심원단은 사실 그걸 딱 보는 순간 사실 거의 심증이 굳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유죄 입증 증거라는 게 뭐 증언도 증언이지만 직접 증거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사실 살인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죠. 피 묻은 장갑이 가장 큰 증거인데 이 장갑 주인이 오제이 심슨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오제이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딱 그 순간 아마 수많은 배심원들은 안 맞잖아. 네. 라는 생각했을 사실상 거예요. 변호인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고 또 여기 이게 오제이 심슨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뭐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되게 방영을 많이 해서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변호인단이 원래는 이 장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경론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휴정 시간에 이제 변호인단 이제 이제 수석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쓱 보더니 그 장갑을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장갑을 크기를 보니까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내 손 크기가 오제이 심슨 손 크기랑 비슷하단 말이야. 내 손 대보니까 쓱 대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변호인단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껴보자. 네, 껴보게 하자. 그리고 껴보게 하는 것도 우리가 끼자고 할 필요가 없다. 검사가 껴보자고 얘기하게 하자. 그게 더욱더 극적이죠. 네, 훨씬 극적이죠. 말 그대로 검찰이 자기가 하려는 증거 채택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제껴에 넘어간 셈이 돼버리니까 사실 변호인단의 전략이 완벽히 맞아 떨어져서 사실상 장갑이 맞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재판 관계자들이 이 사건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그렇죠.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 그때 또 그 오제이 심슨의 변호인단에서 되게 유명한 말 했었죠. 네. 뭐였죠?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 자, 안 맞으면은 무죄입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상 지금 길이 남을 명언으로 남게 됐죠. 그렇죠. 사실상 증거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거기도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떤 대변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약간 영화 타짜 생각났어요. 마지막에 딱 네. 깠을 때 네. 사쿠라네? 약간 그 느낌이 났어요. 네, 이게 참 확 뒤집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오제이 심슨은 not guilty,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형사 소송에는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사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10명의 범죄자를 이제 잡아 넣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법의 대원칙이 적용이 돼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방면이 됐는데 민사소송에서의 결과는 좀 달랐죠. 그렇죠. 네. 오히려 분명히 형사에서는 오제이 심슨이 니콜 브라운을 죽이지 않았다, 죽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살인이 인정이 돼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죠. 네, 한 370억 가량의 그 니콜의 유족들에게 일단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뭐 일단 그 금액을 아직 다 지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족들이 끊임없이 네, 돈이 없고 뭐 그렇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뭐 언론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형사소송에서는 그 개인을 이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그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어느 정도 의심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을 요구하는 반면에 민사소송에서는 수많은 정황 증거가 오제이 심슨이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점이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그런 판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또 조금 부러우면서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손해배상 금액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인정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뭐 국민분들이 되게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 겨우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뭐 손해배상 몇 천만 원? 이게 말이 돼? 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얼마였어요? 370억. 370억? 네, 장난 아니죠. 정도. 이 정도 나오면은 약간 국민 입장에서 시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사실상 그 어떤 그 피해가 어쨌든 살인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기도 했고 어떤 그런 피해를 징벌적으로 훨씬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더 크게 배상액을 인정하는 게 미국 법에 있는 특이한 제도긴 하죠. 이게 한국 법에서도 적용하자는 논의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렇죠. 되게 활발하죠. 이거 특히나 돌아와야 된다고. 네네. 특히나 집단소송,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혹은 뭐 사회적으로 좀 참사가 일어난 어떤 사건들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그 기업과 연관된 사건들에서 사실 그 피해자들이 각 소송을 제기를 해도 개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사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진 않죠. 맞아요. 딱 실제 피해액 정도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미래의 피해까지도 모두 회복될 수 있게 좀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금융치료라고 하죠. 금융치료. 이런 식으로 금융치료 한번 딱 매겨주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범죄 안 일으킨다. 아니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나쁜 물건들, 나쁜 음식들 못 만들죠. 네. 왜냐면 한 번 만들었다 걸리면은 바로 기업이 날아가 버리니까. 네,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김현수 변호사님 맡으신 사건 중에 이제 호날두 노쇼 사건 이런 거. 네. 그거 언급해도 되죠? 네, 됩니다. 네. 호날두 노쇼 사건, 이 사건도 많은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맡으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 그날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이라고 예상하고 경기장을 찾았던 수많은 팬들의 그 배신감은 사실 그 단순히 티켓값 환불해 준다고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티켓값 더하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에서 30만 원 이게 단데 근데 사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은 그러면 그 금액이 뭐 10배, 100배도 가능하겠죠. 네, 사실상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어떤 포인트는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금원이 지급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사안이 다른 번에 또 벌어졌을 때 기업 또는 어떤 스포츠 스타가 같은 행위를 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자기가 그날 기분 나쁘고 그래도 그냥 일주일 주급 정도의 손해만 보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스포츠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가 있으면 같은 사안, 비슷한 사안에서 이런 게 인정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비슷한 사례의 유혹을 느끼는 뭐 그런 경우라도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금융치료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 그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는 살인죄로는 처벌되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금융치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죄값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 후로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가 됐고 또 한번 33년형도 선고를 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2008년에 34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9년 후에 가석방 됐다고 해요. 지금은 사회에 나와 있죠. 네. 사실 뭐 파산 상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죄값은 아주 일부만 치르고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이후로 뭐 좀 이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책도 내고 했었는데 이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 리서치를 해보시면서 이 재판의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범범 명재의 이지원 변호사님과 함께 70년대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던 오제이 심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 네. 오랜만에 이제 미국 형사소송법의 제일 유명한 판례기도 하고 사실 형사소송법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발전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미국 형사소송법의 어떤 그런 발전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된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참 법을 공부할 때
그 앨런 M 더쇼비츠라는 분이 쓴 뭐 최고의 변론 이런 책을 보면서 어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꿈을 키웠었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자 당시 오제이 심슨 사건의 그런 대표적인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무척 재미있는 일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을 더욱더 많이 다룰 테니까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영어로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도 개설하셨죠? 아, 네. 리앤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김현수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많은